저리 비켜요! 이 늙은이가 여기서 뭘 판다고 자릿세 안 내고! 아이, 한참 찾았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저리 비켜요. 이 늙은이가 여기서 뭘 판다고 다리세도 안 내고? 장터 한가운데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구겨진 앞치마를 두른 백발의 할머니가 좌판 위 누룽지를 끌어안은 채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세대가 장터 입구에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고급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내리더니 장터 한가운데까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식품 유통회사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이 선생님을 찾느라 전국을 뒤졌습니다. 제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좌판을 뒤엎던 상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구경꾼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걸레짝 취급하던 할머니에게 재벌 회장이 90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봉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4살 경상도 시골에서 평생 논농사만 짓고 살아온 촌할매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다시 솟아오른 그런 사연이에요. 제 남편 이만호 씨는 과묵하고 성실한 농부였어요. 45년을 함께 논에 서서 모를 심고 벼를 베었죠. 그이는 말이 없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새벽마다 가마솥에 불을 떼서 구수한 누룽지를 긁어주던 손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보, 이거 한 장 먹고 힘내소. 가마솥 바닥에서 갓 떼어낸 바삭한 누룽지를 건네며 씩 웃던 그이의 얼굴이요. 그런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어요. 논둑에서 일하다가 그대로 고꾸라진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더군요. 뇌졸중이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했을 때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장례식장은 시골치고 사람이 꽤 왔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으니 동네 어른들이 많이 와주셨죠. 저는 영정 앞에서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마를 틈도 없었는데 그 와중에 또렷하게 보이는 게 있더군요. 큰아들 정호가 둘째 정민이랑 구석에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계산하듯 손가락을 꼽고 있었어요. 막내 정수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아들 셋이 한자리에 모인 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아비 영정 앞에서 나누는 대화가 추모가 아니라 셈법이라니 가슴이 서늘해지더군요. 밤이 깊어 조문객이 뜸해지자 큰아들 정호가 제 앞으로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땅 문제 정리 좀 해야 합니다. 논 3마지기하고 밭 2마지기, 그리고 집. 형제끼리 공평하게 나눠야 나중에 탈이 없어요. 발인도 안 했는데 땅 얘기부터 꺼내는 큰아들을 보며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참았어요. 그래도 장남인데 뭔가 생각이 있겠거니 했죠. 둘째 정민이가 슬며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형 말이 맞아요. 빨리 정리해야 상속세도 절약되고요. 제가 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이 훨씬 적대요. 세무사까지 알아봤다는 소리에 기가 막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내 자식들이 나쁜 마음을 먹겠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발인을 마치고 텅 빈 집에 돌아온 날 아들 셋이 우르르 따라왔어요. 부엌 밥상에 마주 앉자마자 큰아들이 서류 뭉치를 탁 꺼내 놓더군요.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논밭이랑 집 3등분해서 이름 올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희가 모실 테니까 걱정 마세요. 셋이서 모신다.
그 말이 믿음직스럽게 들렸어요. 삼형제가 번갈아 모시겠다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절대 안 했을 텐데 혼자 남은 할매가 뭘 붙들고 있겠어요.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편하게 살자 싶었죠.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불길한 예감 같은 게 스쳤는데 자식을 믿는 마음이 그 예감을 덮어버렸죠. 콩콩콩. 도장 3번 찍으니 45년 농사 지은 논밭과 평생 살던 집이 순식간에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들은 도장 찍힌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효도할게요. 그 웃음이 어찌나 밝던지 저는 그게 효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건 효심이 아니라 사냥감을 물어뜯는 하이에나의 웃음이었죠. 큰아들 정훈의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장남이니까 어머니를 먼저 모시겠다고 했거든요. 대구 외곽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제 방이라고 안내받은 곳은 현관 바로 옆 작은 방이었어요. 원래 신발장 뒤에 붙어 있는 다용도실이었는지 창문은 손바닥만 하고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죠. 며느리 수진이가 싱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안방은 저희가 써야 하고 큰 방은 아이들 공부방이라서요. 이 방이 현관이랑 가까워서 드나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편하긴요. 신발 냄새하고 같이 자라는 소리였죠. 그래도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밥상에 자리도 있었고 손자 녀석이 할머니 반갑다고 안기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일주일도 안 돼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탁에 앉았는데 제 앞에 놓인 반찬이 아들 앞에 놓인 것과 달랐어요. 아들한테는 갈비찜이 놓여 있는데 제 앞에는 콩나물 무침하고 김한장이 전부였죠. 며느리야, 국이 좀 싱거운데 간장 좀 줄래?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하더군요. 어머니, 연세 드시면 짜게 드시면 안 돼요. 싱겁게 드셔야 혈압에 좋아요. 건강을 걱정해 주는 건지 밥상에서 밀어내는 건지 분간이 안 됐지만 자식 앞에서 며느리한테 따질 수도 없었어요. 아들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퍼먹으며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며칠 뒤에는 화장실 문제가 터졌어요. 제가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물 내리는 소리가 컸나 봐요. 아침에 며느리가 눈을 부라리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새벽에 물 내리시면 소리가 온 집에 울려서 아이들이 잠을 깬다고요. 밤에는 좀 참으셨다가 아침에 한꺼번에 내리시면 안 될까요? 70평생을 산 사람한테 화장실 물 내리지 말라니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어요. 알았다, 주의하마. 힘없이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등 뒤에서 며느리가 아들한테 쏘아붙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진짜 못 살겠어. 노인네 냄새가 집 전체에 배어서 환기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니까. 친구들 오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매일 씻고 속옷도 갈아입었거든요. 그래도 며느리한테 저는 그저 냄새나는 짐덩이였던 거예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진짜 사건이 터졌어요. 기초연금이 들어올 날이었는데 통장이랑 도장이 서랍에서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며느리한테 물었더니 싱크대 앞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뒤도 안 돌아보고 대답하더군요. 아, 그거요?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어머니 연세에 은행 다니시면 위험하잖아요. 보이스피싱도 많고 용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내 통장을 왜 내가 갖고 있어? 이리 다오. 목소리가 커지자 안방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어머니, 왜 소리를 지르세요? 수진이가 꼼꼼하니까 관리해 드리는 게 나아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놈들이 처음부터 짜고 친 거구나. 재산도 뺏고 연금도 뺏고 나를 뜯어먹을 만큼 뜯어먹겠다는 수작이었던 거죠. 분하고 서러워서 가슴을 쳤지만 갈 곳 없는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 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전 물려 키운 자식이 나를 먹잇감으로 보고 있다는 게 뼈를 깎는 것보다 아팠거든요. 큰 며느리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식사 시간이 따로 정해지고 반찬은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것들만 돌아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면 가죽 늘어진다며 쫓겨나고 텔레비전 소리가 크다며 채널도 못 돌렸죠.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한 줄기 안 들어오는 방에서 부채 하나로 버텨야 했고 겨울에는 방문을 닫으라며 난방도 제대로 안 해줬어요. 그런 나날이 석 달째 이어지던 어느 날 큰아들이 퇴근하더니 저를 불러 앉혔어요. 손에는 과일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과일 좀 사왔어요. 갑작스러운 친절에 경계심이 들었지만 과일 향에 군침이 도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과일을 까먹는데 아들이 소주를 한 잔 따르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요.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급한데 어머니를 모시면서 생활비까지 대기가 너무 빠듯해요. 그래서 제가 물으니 아들이 말끝을 흐리다가 결국 본론을 꺼냈어요. 둘째 정민이가 어머니를 좀 모시겠대요. 정민이네가 시골이라 공기도 좋고 어머니 적성에도 맞으실 거예요. 떠밀리는 거구나. 알았다. 제 대답에 아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더니 호들갑을 떨었죠.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짐 챙겨드릴게요. 짐이라 해봐야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어요. 이 집에 온 지 석 달 만에 다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둘째 아들 정민이네로 갔어요. 경상도 시골 마을이었는데 원래 저와 남편이 살던 집 근처였죠. 그런데 제가 살던 집에는 이미 정민이 가족이 들어와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집을 증여받자마자 자기 식구를 들여놓은 거였죠. 어머니, 안방은 저희가 쓰고 있고 건넌방은 애들 방이에요. 정민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하더군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자냐? 그게 아직 방을 못 빼서요. 당분간만 뒤쪽에서 지내시면 안 될까요? 뒤쪽이라 함은 마당 끝에 있는 낡은 외양간이었어요. 예전에 소를 키우던 곳인데 소를 판 뒤로 10년 넘게 방치된 곳이었죠. 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갔고 바닥에는 마른 집과 쥐똥이 굴러다녔어요. 지붕 귀퉁이에 구멍이 뚫려서 하늘이 보이더군요.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자냐?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둘째 며느리 영미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잠깐이에요. 정우 형님이 어머니 모시겠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보내신 거잖아요. 저희도 갑작스러운 건 마찬가지라고요. 한두 달만 참으시면 방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한두 달.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가고 갈 곳이 없었어요. 진보다리를 끌고 외양간으로 들어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집 위에 이불 한 채를 깔고 누우니 등바닥으로 찬 기운이 뼈까지 스며들었죠. 밤이 되자 사방에서 벌레 소리가 들리고 지붕 틈새로 찬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떨었죠. 여보, 나 이게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빨리 데려가야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둘째네에서의 생활은 큰아들네보다 더 처참했어요. 밥은 가져다 주긴 했는데 하루 한 끼, 그것도 식은 밥에 김치 한 가지가 전부였어요. 물이라도 마시려면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까지 가야 했는데
며느리가 부엌에 있으면 눈치가 보여서 목이 타도 참았어요.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파서 부엌에 몰래 들어갔더니 냉장고 안에 먹을 게 가득하더군요. 고기며 과일이며 반찬통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영미 거, 정민이 거, 애들 거. 제 이름이 적힌 건 단 하나도 없었죠. 씁쓸함을 삼키고 외양간으로 돌아오는데 마당에서 둘째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진짜 못 살겠어. 시어머니가 외양간에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리가 시어머니 학대한다고 그러거든. 나 면장도 못 들겠어. 근데 방은 없고 요양원 보내려면 돈이 드니까 어쩌지도 못하고. 요양원. 그 말이 또 나왔어요. 큰아들네에서도 들었던 그 말. 자식들에게 저는 처리해야 할 물건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둘째 정민이가 외양간으로 찾아왔어요. 손에 소주병을 들고 비실비실 웃으며 들어오더니 제 앞에 털썩 앉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 게 있어요. 사실 저 집 담보대출 받았어요. 어머니한테 증여받은 집으로 은행에서 돈 빌린 거예요. 근데 주식이 폭락해서 이자를 못 내고 있어요. 은행에서 집 경매 넘긴다고 하는데 그 전에 어머니가 외양간이라도 비워주시면 땅까지 같이 팔 수 있거든요. 뭐라고? 여기서도 나가라고? 이 외양간에서도?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둘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형이나 정수한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막내 정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가더니 통화 중이라고 뚝 끊기더군요. 다시 걸었어요. 이번에는 받았는데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어머니, 저 지금 바빠서요. 형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했잖아요. 저는 형편이 안 돼요. 전화가 뚝 끊겼어요. 막내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전화를 안 받더군요. 번호를 바꿨는지 아예 연결이 안 됐어요. 셋 다 나를 버렸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받아들인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부서지기 시작한 거예요. 밥을 못 먹으니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 움직이질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니 마당 건너 수도가까지 물 마시러 가는 것도 전쟁이었죠. 외양간 바닥에 누워 천장의 구멍으로 하늘을 보면서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외양간 지붕 구멍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이불이 흠뻑 젖었죠. 비를 피하려고 외양간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는데 등 뒤에 차갑고 단단한 게 부딪혔어요. 무엇인가 싶어 손으로 더듬어 보니 집더미에 파묻혀 있던 커다란 무쇠 가마솥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이건 남편이 아끼던 가마솥이었거든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것으로 남편은 매일 새벽 이 가마솥에 밥을 안 치고 바닥에 눌러붙은 누룽지를 긁어 제게 건네주곤 했어요. 집을 아들들에게 넘길 때 이 무거운 솥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고물 취급했겠죠. 떨리는 손으로 솥을 끌어당겼어요. 빗물로 씻기니 시커멓게 매가 낀 솥 표면이 조금씩 드러났죠. 솥 안쪽 바닥에 손가락을 대자 수십 년 세월이 배인 까칠까칠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여보, 당신이 두고 간 거였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비가 그치고 날이 개자 저는 솥을 마당으로 끌어냈어요. 모래로 박박 문질러 닦으니 시커먼 때가 벗겨지면서 무쇠 특유의 묵직한 광택이 돌기 시작했어요. 70 넘은 늙은이가 무거운 솥을 끌고 닦고 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 솥을 닦는 동안만큼은 남편 곁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밥을 해 먹어야 했어요. 둘째네에서 더는 밥을 가져다 주지 않았거든요. 외양간 구석을 뒤지니
쥐 먹다 남은 쌀이 한 줌 있었어요. 못 먹을 것도 없었죠.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마당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고 돌 3개를 괴어 솥을 올렸어요. 라이터도 성냥도 없어서 한참을 헤맸는데 외양간 벽에 걸려있던 녹슨 부싯돌이 눈에 띄었어요. 남편이 옛날에 장난삼아 쓰던 거였죠. 부싯돌을 탁탁 치니 불꽃이 튀었고 마른 짚에 불이 붙자 겨우 솥에 불을 때울 수 있었어요. 물은 마당 끝 수도가에서 양동이로 길어왔어요. 쌀을 씻어 솥에 앉히고 뚜껑을 덮자 조금 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밥이 되고 있다는 소리, 살아있다는 소리였으니까요. 밥이 다 되고 솥뚜껑을 열자 김이 확 올라오면서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밥을 퍼내고 나니 솥바닥에 누런 누룽지가 도톰하게 붙어 있었어요. 주걱으로 사각사각 긁어내자 바삭하게 떨어지는 그 감촉, 그 냄새. 남편이 긁어주던 그 누룽지와 똑같았어요. 한 조각 입에 넣으니 고소하고 바삭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여보, 이 맛이야. 당신이 매일 아침 나한테 건네주던 이 맛. 당신이 나한테 밥은 해 먹으라고 이 솥을 남겨놓은 거지? 그날부터 저는 매일 가마솥에 밥을 지었어요. 쌀이 떨어지면 밭에 나가 고구마를 캤어요. 둘째가 관리를 안 해서 밭은 잡초투성이었지만 땅속에는 아직 고구마가 남아 있었거든요. 감자도 캐고 콩도 주었어요. 평생 농사 지은 손이니까 흙 속에 뭐가 있는지 감으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매번 밥을 지을 때마다 누룽지를 정성껏 긁어냈어요. 불 조절이 관건이었는데 너무 세면 타버리고 너무 약하면 눌지 않거든요. 남편이 하던 것처럼 나뭇가지를 하나씩 빼고 넣으며 불세기를 조절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연습하니 두께가 균일하고 색깔이 황금빛인 완벽한 누룽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누룽지를 말리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봉순아, 봉순아, 이게 누구야? 옆 마을 복자 언니였어요. 70살 먹은 할머니인데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죠. 복자 언니가 외양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세상에, 봉순아. 네가 여기서 이래 살고 있었단 말이가? 아들놈들이 니를 여쳐넣은 기야? 이기 못고. 그 한마디에 그동안 꾹 참았던 서러움이 터져나왔어요. 복자 언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죠. 복자 언니도 같이 울면서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복자 언니가 마당에 널린 누룽지를 보더니 한 조각 집어먹었어요. 그러고는 눈을 번쩍 뜨며 소리쳤어요. 봉순아, 이기 못 마시고. 와, 고소하고 바삭한 게 시장에서 파는 거랑은 아예 다르네. 진짜 옛날 가마솥 맛이다, 이기. 그렇게 들으니 묘한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복자 언니는 누룽지를 연거푸 집어먹으며 말했어요. 봉순아, 이거 장에 가져가서 팔아봐라. 내가 보기에 이건 돈이 된다. 장에서 팔면 쌀값이라도 벌 수 있어. 장터에서 팔다뇨? 70 넘은 할매가 좌판 깔고 누룽지를 팔아? 손사래를 쳤지만 복자 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니여서 굶어 죽을 거야? 도장 뺏기고 연금 뺏기고 자식들한테 한 푼도 못 받으면서 여서 어떻게 살 건데? 네 손에 기술이 있잖아. 이 누룽지가 네 무기야. 무기. 그 말이 가슴에 불씨를 지폈어요. 그래, 내가 평생 부엌에서 밥만 했지만 이 솥 앞에서만큼은 누구한테도 안 진다. 죽더라도 내 힘으로 벌어서 죽자. 5일장이 서는 날이었어요. 복자 언니가 새벽부터 와서 같이 준비를 도와줬어요.
전날 밤새 구운 누룽지를 비닐봉지에 나눠 담고 낡은 리어카에 가마솥과 쌀자루까지 실었죠. 저는 장터까지 30분을 걸어야 했어요. 리어카를 끌고 비포장길을 걷는데 팔이 빠질 것 같았지만 복자 언니가 뒤에서 밀어줘서 겨우 도착했어요. 장터 구석에 멍석 한 장을 깔고 누룽지 봉지를 줄줄이 펴놨어요. 옆에 종이에 매직으로 삐뚤삐뚤 써붙였죠. 가마솥 누룽지 1,000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없었죠. 해가 중천을 넘기고 있었어요. 옆 자판에서 떡을 파는 아주머니가 힐끗거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누룽지는 안 팔려요. 요즘 누가 누룽지를 사 먹어요. 마트에 과자가 널려 있는데. 그 말에 기가 죽어서 짐을 싸려는데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멈춰 서셨어요. 이게 가마솥 누룽지야? 요즘 이런 걸 파는 데가 있나? 할아버지가 봉지 하나를 집어들고 코에 가져갔어요. 냄새를 맡더니 표정이 확 변했죠. 하나 줘봐. 1,000원을 받고 봉지를 건넸어요. 할아버지가 누룽지를 한 조각 깨물었어요. 바삭 소리가 장터에 울렸죠. 할아버지의 눈이 번쩍 뜨이더니 씹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가마솥이네. 이 맛이야, 이 맛.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맛이 꼭 이랬어. 아줌마, 이거 5봉지 줘. 아니, 10봉지 줘. 할아버지의 큰 목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뭐가 맛있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한 입 먹어보고는 모두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커지고 멈칫하고 그리고 웃음이 번지는 표정. 어머, 이거 뭐야? 진짜 옛날 할머니 집 맛이잖아. 고소한 게 입에 착 감기네. 2시간 만에 준비한 누룽지가 다 팔렸어요. 제 손에 쥐어진 돈은 3만 원 남짓이었죠. 아들한테 논밭 팔아준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었지만 그 3만 원을 손에 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건 내가 번 돈이야. 남의 돈 훔친 게 아니라 내 손으로 구워서 내 입으로 팔아서 번 돈이라고. 복자 언니가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봉순아, 됐다. 니 된다. 이 마시면 된다. 그날 저녁 외양간으로 돌아와서 가마솥 앞에 앉았어요. 3만 원을 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죠. 아들놈한테 집 팔아준 몇 억보다 이 3만 원이 100배는 무겁고 뜨거운 돈이었어요. 여보, 나 돈 벌었어. 당신 솥으로 누룽지 팔았더니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더라고. 나 아직 쓸모없는 늙은이가 아닌가 봐. 그때부터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가마솥에 불을 떼고 쌀을 안치고 누룽지를 구웠어요. 불 조절에 온 신경을 쏟았죠. 남편이 하던 것처럼 불씨를 하나씩 빼고 넣으며 온도를 맞췄어요. 구워진 누룽지는 바삭하게 말려서 크기별로 나눠 봉지에 담았어요. 장이 서는 날이면 리어카를 끌고 나갔어요. 처음에는 5일장에서만 팔았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일반 날에도 장터 근처에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누룽지 아직 안 나왔어요? 어제 사간 거 우리 시어머니가 드시고 눈물 흘리셨어요. 어릴 때 친정 어머니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다고요. 더 없어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며느리한테 냄새 난다고 쫓겨나고 아들한테 짐짝 취급당하며 죽고 싶었던 늙은이가 이 누룽지 하나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장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때 뜻밖의 적이 나타났어요. 둘째 아들 정민이었어요. 어느 날 장터에 나가려고 누룽지를 싸고 있는데 정민이가 외양간으로 쳐들어왔어요. 얼굴이 술에 절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어머니, 여기 비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땅 팔아야 하는데 외양간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가격이 안 나온대요. 이번 주까지 나가주셔야 해요. 나가라니 어디로 가라는 거야? 길바닥으로 나가라는 거야? 형한테 가든 정수한테 가든 알아서 하시라고요. 저도 빚쟁이한테 쫓기느라 죽을 지경이에요. 어머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요. 정민이는 외양간 안을 둘러보더니 가마솥을 발견했어요. 이거 뭐야? 아버지 솥 아니야? 이거 고물상에 팔면 얼마라도 되겠네. 정민이가 솥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솥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렸죠. 이건 안 돼. 이것만은 절대 못 줘. 이건 네 아버지가 남겨준 거야. 제 눈에서 불꽃이 튀었나 봐요. 정민이가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에이, 녹슨 솥 하나 갖고 뭘. 어차피 외양간은 다음 주에 부수러 올 거니까 그때까지 알아서 나가세요. 정민이가 사라진 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가마솥을 지켰다는 안도감에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덤벼라. 이 손만 있으면 나는 안 죽어. 설상가상으로 장터에서도 문제가 터졌어요. 제가 팔던 자리 근처에서 건어물을 파는 남자 상인이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야 할매, 여기 자릿세 냈어? 냈냐고. 자릿세요? 상인 회장한테 허가도 안 받고 좌판 깔면 쫓겨나. 다음에 또 보이면 물건 다 뒤엎어버린다. 그날 저는 장사를 접고 쫓겨나듯 돌아와야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리어카 바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누룽지 봉지가 흙바닥에 쏟아졌어요.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아픔보다 서러움이 더 컸어요. 흙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누룽지를 주워 담으며 울었죠. 그때 복자 언니가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봉순아, 괜찮나?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 그 건어물 집 아저씨 원래 못된 사람이야. 내가 상인회장한테 말해볼게. 복자 언니가 제 무릎에 피를 닦아주며 말했어요. 울지 마라. 울면 지는 거야. 네가 울면 그놈들이 이기는 거라고. 며칠 뒤 복자 언니가 상인회장 최영호 씨를 데리고 왔어요. 68살 먹은 이장님 같은 분인데 인상이 후덕했어요. 최 회장님이 누룽지를 한 조각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진짜네. 요즘 가마솥 누룽지는 귀에서 잘 팔릴 겁니다. 자리 하나 빼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자리 문제는 해결됐지만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외양간의 밤은 냉동실이나 다름없었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물동이에 얼음이 얼었어요. 이불 세 장을 겹쳐 덮어도 새벽이면 온몸이 꽁꽁 얼어서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너무 추워서 가마솥에 불을 떼놓고 손 옆에 바짝 붙어 잤어요. 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가 유일한 난방이었죠. 남편이 겨울마다 아궁이에 군불을 떼주던 게 생각났어요. 여보, 당신은 나한테 늘 따뜻했는데 자식놈들은 왜 이렇게 차가운 거야? 겨울 장마당은 더 힘들었어요. 칼바람이 불면 좌판 위 누룽지가 날아가고 손이 곱아서 거스름돈도 제대로 못 셌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죽으니까요. 추위가 밥을 줄 리 없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눈이 펑펑 내리는데 가마솥에 불을 떼려고 나갔다가 어지러움이 확 밀려왔어요. 눈앞이 빙빙 돌면서 바닥에 쓰러졌죠. 눈밭 위에 엎어진 채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하얀 눈송이가 제 얼굴 위로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 이대로 죽는 건가? 남편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눈을 감으려는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봉순아, 봉순아, 일어나. 복자 언니였어요. 매일 아침 저를 확인하러 오는 게 습관이 된 분이었죠.
복자 언니가 저를 외양간 안으로 끌어다 눕히고 솥에 불을 떼서 죽을 끓여줬어요.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겨우 정신이 돌아왔어요. 언니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나 오늘 죽었어. 복자 언니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바보야. 죽으면 안 돼. 네가 죽으면 누가 이 누룽지를 만들어. 네 손맛은 네밖에 못 내. 그 말이 심장에 불씨를 다시 지폈어요. 그래,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이 가마솥이 있는 한나는 안 죽는다. 봄이 왔어요. 겨울을 버텨낸 제 몸은 놀랍게도 예전보다 튼튼해져 있었어요. 매일 새벽 가마솥에 불을 떼고 쌀을 씻고 누룽지를 굽는 일이 운동이 된 거예요. 눈치밥 먹으며 축 처져 있던 때보다 팔다리에 힘이 붙었고 얼굴에 핏기가 돌았죠. 누룽지 장사도 궤도에 올랐어요. 5일장마다 자리를 깔면 이제는 단골들이 줄을 섰어요.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와서 10봉지, 20봉지씩 사가셨죠. 할머니, 우리 시어머니가 이거 아니면 간식을 안 드셔. 치매 걸리신 분이 이 누룽지 먹을 때만 옛날 이야기를 하신대. 그런 말을 들으면 누룽지를 굽다 화상 입은 손가락도 아프지 않았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장터에 서울에서 온 등산객 무리가 내려왔어요. 이 근처 산이 단풍이 유명해서 가을마다 등산객이 많거든요. 화려한 등산복을 입은 중년 여성 대여섯 분이 장터를 둘러보다가 제 좌판 앞에서 멈춰 섰어요. 어머, 가마솥 누룽지. 이거 진짜 가마솥으로 만든 거예요? 한 분이 봉지를 들고 신기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네, 무쇠가마솥에 직접 불 떼서 만든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시식용으로 잘라놓은 조각을 건네자 여자분이 한 입 깨물었어요. 바삭 소리가 나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분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보였어요. 어머 세상에, 이거 우리 엄마 맛이야. 고소한 게 끝에 살짝 단맛이 도는 게 완전히 옛날 가마솥 맛이잖아. 그 말을 신호탄으로 다른 분들도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하나씩 맛보더니 전부 같은 반응이었죠. 할머니, 이거 택배 되나요? 서울 보내주실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팔면 대박 날 텐데. 택배라뇨. 저는 핸드폰도 구식이라 카카오톡도 할 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제 연락처를 받아가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블로그에 올려볼게요. 괜찮으시죠? 블로그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그러세요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불씨가 될 줄 몰랐죠. 일주일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장터도 아닌 외양간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찍고 왔다면서 차를 몰고 서울, 부산, 대전에서까지 오셨어요. 블로그 보고 왔는데 누룽지 살 수 있나요? 인터넷에 제 이야기가 올라간 모양이었어요. 외양간에서 혼자 사는 70 넘은 할머니가 남편이 남긴 가마솥으로 누룽지를 만든다는 사연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린 거였죠.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다더군요. 저는 볼 줄도 몰랐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정체 모를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어요. 지역 방송국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취재를 좀 하고 싶은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어요. 이 꼴이 텔레비전에 나가면 창피하잖아요. 외양간에서 사는 할매라니. 하지만 PD라는 젊은이가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복자 언니도 거들었죠. 봉순아 해라. 네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누룽지도 더 팔리고 그러면 네가 외양간 아니라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어. 결국 촬영에 응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지만 PD가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만 하시면 돼요. 하길래 새벽에 일어나 솥에 불 떼고 누룽지 굽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인터뷰 질문이 나왔죠. 할머니에게 누룽지란 뭔가요? 저는 가마솥을 쓸어 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기다림이지요. 솥이 뜨거워지기를 기다리고 밥이 익기를 기다리고 바닥에 누룽지가 눌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힘들고 뜨거운 시간을 견딘 끝에야 비로소 고소하고 바삭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났어요.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주문 전화, 취재 요청, 심지어 방송을 보고 울었다는 분들의 감사 전화까지. 장터에는 제 누룽지를 사려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하루 만에 일주일치 물량이 다 팔려버렸죠.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복자 언니가 은행에서 잔고를 확인해 주곤 했는데 매주 잔고가 불어나는 걸 보며 둘이서 깜짝 놀라곤 했죠. 봉순아, 이게 꿈이가 생시가? 네가 부자 되는 기야. 돈보다 더 좋았던 건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누룽지 없으면 아침을 못 먹겠어요.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심한데 할머니 누룽지만 잘 먹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살리는 약이었어요. 여름 장마가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산골의 비는 무서워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퍼붓는데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귀를 찢을 지경이었죠. 저는 외양간에서 가마솥 뚜껑을 단단히 덮고 비닐을 씌우고 있었어요. 그때 빗소리 사이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바람소리인가 싶었는데 다시 한번 끊어질 듯한 비명이 들려왔어요. 분명 사람 목소리였어요. 노란 비닐 우비를 걸치고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소리나는 쪽으로 걸었죠. 외양간에서 200m쯤 떨어진 논둑 아래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고급 등산복 차림으로 진흙탕에 엎어져 있었어요. 다리가 논둑 돌부리에 걸려 있었고 얼굴은 빗물과 흙으로 범벅이었죠. 여보시오. 정신 차리세요. 어깨를 흔들자 남자가 실눈을 뜨며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살려주세요.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급했어요. 비는 점점 거세지고 남자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저체온증이 오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70 넘은 할매가 큰 남자를 옮기는 게 쉽지 않았지만 논에서 쌀가마니를 나르던 힘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남자의 팔을 제 어깨에 걸치고 질질 끌다시피 해서 외양간까지 데려왔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등에 실린 사람의 심장 뛰는 소리가 느껴져서 포기할 수가 없었죠. 외양간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긴 뒤 제 이불을 덮어줬어요. 가마솥에 급하게 불을 떼서 외양간 안을 데웠죠. 속을 데워야 해. 저는 부엌 대신 솥 앞에서 죽을 끓였어요. 남은 쌀에 물을 붓고 끓이면서 아껴두었던 마른 대추를 한 줌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죽에서 구수하고 달콤한 향이 피어올랐죠. 죽을 떠서 남자 입가에 가져가니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더니 입술에 한 방울 묻은 걸 맛보고는 눈을 크게 뜨더군요. 그러고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빼앗아 마시듯이 비워냈어요. 다 비우고 나서야 남자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살 것 같습니다. 진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밤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자는 서울에서 식품 유통 사업을 하는데 머리가 복잡해서 혼자 등산을 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남자가 죽을 다 비운 뒤에도 자꾸 솥 쪽을 힐끗거리는 거예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솥에서 누룽지를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아침에 밥을 지어드렸어요. 솥 바닥에 눌러붙은 누룽지를 긁어서 대접 위에 올려드렸죠. 남자가 한 조각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씹던 동작이 멈추고 눈시울이 빨개지더군요. 이 맛이에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꼭 이랬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마솥에 밥을 짓고 누룽지를 긁어주시던 그 맛이요. 30년을 찾아다녔는데 아무 데서도 이 맛을 못 찾았거든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가 그리운 아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자 하늘에서 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헬리콥터 한 대가 나타난 거예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내려와 수색을 하더니 외양간 앞에서 멈춰 섰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님이라뇨?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국내 최대 식품 유통회사인 강태푸드의 강태준 회장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는데 진흙범벅에 개량 한복을 입고 있으니 못 알아봤던 거죠. 강 회장이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더니 제 두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 이 은혜는 죽어도 못 갚겠습니다. 목숨을 2번 구해주셨어요. 한 번은 바위에서 끌어내 주신 거고 한 번은 그 누룽지로 제 영혼까지 살려주신 겁니다. 강 회장은 품 안에서 금색 테두리 명함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건 제 개인 직통 번호입니다. 어머님, 제가 반드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누룽지, 어머님 혼자만 드시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헬기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난 뒤 저는 명함을 들여다보다가 솥뚜껑 밑에 끼워뒀어요. 재벌 회장이 바쁜데 이런 외양간까지 다시 올 리가 있겠나 싶어서요. 그냥 예의상 한 말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 폭우 속의 만남이 제 인생의 판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강 회장이 다시 찾아온 건 한 달 뒤였어요. 이번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 5대가 줄지어 외양간 앞까지 올라왔어요. 하얀 영구 가운을 입은 직원들까지 대동하고요. 강 회장은 제가 만든 누룽지를 전문 장비로 분석하게 했어요. 연구원들이 맛을 보더니 하나같이 감탄했죠. 회장님, 이건 기존 시판 제품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무쇠 가마솥의 원적 외선 효과에 직화 방식의 자연 탄화가 더해져서 식감과 풍미가 폭발합니다. 이걸 상품화하면 프리미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습니다. 강 회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저희 강태푸드와 손잡으시죠? 어머님의 제조법과 이봉순이라는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고 싶습니다. 공장식이 아니라 어머님이 하시는 전통 가마솥 방식 그대로 정성을 담아 생산하는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계약서를 펼쳐보니 숫자가 너무 길어서 한참을 세어봐야 했어요. 아들놈들한테 빼앗긴 논밭값의 10배는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죠. 눈앞이 아찔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쇠 가마솥만 쓰세요. 스테인리스 기계로 대량 생산하면 안 됩니다. 불도 직접 떼야 하고 쌀은 이 지역 쌀만 써야 해요. 그게 안 되면 저는 안 합니다. 강 회장이 껄껄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역시 장인이십니다. 그 고집이 보물입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계약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외양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황토와 원목으로 된 정갈한 한옥 작업장이 세워졌어요. 가마솥 10개가 나란히 놓인 누룽지 제조장이 탄생한 거죠. 마을 어르신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이 지역 쌀을 시세보다 비싸게 수매했어요.
제품 이름은 이봉순의 가마솥 누룽지. 검은색 고급 포장지에 제가 가마솥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박혀 있었어요. 전국 백화점에서 출시하자마자 완판, 예약 대기자가 10만 명을 넘었어요. 통장 잔고가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돈보다 더 값진 건 제 자존감이었어요. 할머니 누룽지 아니면 안 돼요 하는 손님들의 한마디가 저를 살렸으니까요. 그런데 성공 소식이 퍼지자 하이에나들의 코에도 냄새가 닿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제조장 정문 CCTV에 낯익은 얼굴 셋이 찍혔어요. 큰아들 정호, 둘째 정민, 막내 정수. 삼형제가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경비원이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대표님, 아드님 세 분이 오셨는데요. 들여보낼까요? 저는 CCTV 화면을 봤어요. 정호는 양복을 빌려 입었는지 사이즈가 안 맞았고, 정민은 술에 절어 비실비실했고, 정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형들 뒤에 숨어 있었어요. 셋 다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하나같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죠. 접견실로 안내하세요. 차는 주지 말고 물만 주세요. 아들 셋이 들어오자마자 큰아들이 달려들며 외쳤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성공하셨다면서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걱정했다고요? 내가 외양간에서 얼어 죽을 뻔했을 때 전화 한 통 안 한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고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둘째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외양간에서 내쫓은 거 진심으로 반성해요. 용서해 주세요. 막내도 고개를 숙였지만 한마디도 못하더군요. 비겁한 건 여전했어요. 그러다 큰아들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저희 지금 빚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셋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어머니가 돈이 있으시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자식이잖아요. 핏줄이잖아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핏줄? 핏줄이면 어머니를 외양간에 쳐넣냐? 핏줄이면 어머니 연금을 훔치냐? 핏줄이면 추운 겨울에 전화 한 통 안 하냐? 너희한테 나는 핏줄이 아니라 현금 인출기였잖아. 둘째가 억지를 부렸어요. 어머니, 법적으로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소송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대요. 그래, 해봐라. 나는 이미 전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공증을 마쳤다. 너희한테 갈 돈은 10원 한 장도 없어. 소송하든 머리를 박든 알아서 해라. 아들 셋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큰아들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남한테 다 주고 자식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겠다고요? 보안팀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시죠. 대표님이 만남을 끝내라 하셨습니다. 아들 셋이 끌려나가면서 악을 쓰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어요. 어머니, 우리가 굶어 죽어도 좋으세요? 손자들이 밥을 굶고 있다고요. 그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지만 저는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멀리 눈에 석양이 물드는 게 보였죠. 여보, 나 잘한 거지? 지금 저놈들 도와주면 영원히 사람 안 돼. 썩은 뿌리를 잘라내야 새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 그날 밤 저는 가마솥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을 내치는 어미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었죠. 하지만 이건 필요한 아픔이었어요. 그들이 바닥을 쳐야 진짜 사람이 될 테니까요. 비서실장에게 명령했어요. 그 새놈의 행적을 지켜봐라. 죽지 않을 정도로만 감시하고 절대 개입하지 마라. 보고서는 참담했어요. 큰아들은 사업이 완전히 부도나서 신용불량자가 됐고, 둘째는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에 넘어가 거리로 나앉았고, 막내는 형들 빚 보증을 서는 바람에 같이 나가떨어졌어요. 셋 다 뿔뿔이 흩어져
최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결국 겨울이 되자 큰아들네 식구까지 합쳐 좁은 쪽방에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됐대요. 어느 날 새벽 제 책상 위에 꼬깃꼬깃한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큰아들한테서 받아온 거였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춥고 배가 고픕니다. 일하게 해주세요. 짐승처럼 일만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새 아들 올림. 편지 곳곳이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돈 주세요라고 썼을 놈들이 일하게 해달라고 썼어요. 드디어 바닥을 친 거예요. 서울로 차를 보내세요. 서울 쪽방에서 데려온 새 아들의 꼴은 말이 아니었어요. 큰아들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볼이 쑥 들어갔고, 둘째는 술 냄새가 빠지지 않았고, 막내는 여전히 눈도 못 마주치더군요. 셋 다 때 묻은 옷에 구겨진 얼굴이었어요. 숙소로 안내한 곳은 제조장 구석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였어요. 난방은 되지만 우풍이 심한 곳이었죠. 여기서 먹고 자면서 수습 직원으로 일해라. 공장에서는 대표님이라고 불러라. 특별 대우 없다. 도망가도 좋다. 대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 도망갑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사이렌이 울렸어요. 기상, 작업장 집합. 큰아들은 쌀 세척장에 배치됐어요. 얼음장 같은 지하수에 쌀을 씻고 40kg짜리 쌀가마니를 나르는 일이었죠. 둘째는 가마솥 불떼기 담당이었어요. 새벽부터 나뭇가지를 패고 불을 조절하는 일은 힘도 힘이지만 연기에 눈물 콧물이 줄줄 흐르는 고역이었죠. 막내는 포장 라인에서 누룽지를 크기별로 분류하고 포장하는 단순 노동이었어요. 첫날부터 난리가 났어요. 큰아들은 쌀가마니를 떨어뜨려 작업 반장한테 욕을 먹었고, 둘째는 불 조절을 못해서 누룽지를 태워버렸고, 막내는 포장 기계에 손을 베어 피가 났어요. 점심 식판에는 보리밥에 시래기국, 김치 한 가지가 전부였죠. 그런데 셋 다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학듯이 먹더군요.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어요. 도망갈 줄 알았던 놈들이 악착같이 버텼어요. 큰아들의 손에 굳은 살이 잡히기 시작했고, 둘째는 불 조절 요령을 터득해서 반장한테 칭찬을 받았고, 막내는 포장 속도가 제일 빨라져서 우수 직원으로 이름이 올랐어요. 한 달이 꽉 차던 날, 월급날이었어요. 새 아들을 사무실로 불러서 봉투 3개를 내밀었어요. 최저 시급 기준으로 세금 떼고 넣은 200만 원짜리 봉투였죠. 예전 같으면 밥값도 안 될 금액이었어요. 큰아들이 봉투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 대표님. 둘째도 봉투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고, 막내는 생전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번 돈이에요. 남의 돈 훔친 게 아니라 제가 땀 흘려서 번 돈이라고요. 이제 됐구나. 이제야 사람 꼴을 갖췄구나. 새해가 밝던 날, 새 아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깨끗하게 빨아입은 옷차림에 얼굴은 거칠러졌지만 눈빛만은 맑아져 있었어요. 셋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예전처럼 돈을 바라고 하는 절이 아니었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고 오래도록 엎드려 있었죠. 어머니,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우습게 알고 어머니를 짐짝처럼 내쫓고 그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도 흐느꼈어요. 어머니를 외양간에 내몬 건 저예요. 그 죄를 지고 평생 살겠습니다. 막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형들 뒤에 숨어서 모른 척한 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한 번도 찾아뵙지 않은 것, 전화를 끄는 것, 비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큰아들의 거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둘째, 막내의 손도 차례로 잡아줬죠. 새 아들의 손이 다 투박해져 있었어요.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손. 예전에 사인펜만 쥐고 서류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던 손이 아니었어요. 흙과 재와 쌀겨가 베인 노동자의 손이었죠. 알면 됐다. 깨달았으면 됐다. 일어나라. 밥 먹자.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가마솥에 밥이 지어져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김이 확 올라오고 솥바닥에는 도톰한 누룽지가 황금빛으로 눌어붙어 있었죠. 된장찌개에 큰아들이 좋아하는 시래기를 넣고 둘째가 좋아하는 달걀 부침을 굽고 막내가 좋아하는 콩나물 무침을 무쳤어요. 밥상 하나에 4사람이 둘러앉았어요. 먹어라. 식는다. 제가 먼저 숟가락을 들자 셋이 동시에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술 뜨고 찌개를 떠먹는데 셋 다 숟가락을 놓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어머니, 밥이 달아요. 큰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밥이 달다. 그래, 이게 가족 밥상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맛이지. 밥을 다 먹고 솥바닥에 누룽지를 긁어냈어요. 바삭바삭한 누룽지를 넷이 나눠 먹으며 웃었어요. 울다가 웃다가 또 울다가 그렇게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죠. 돈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손주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옛날 이야기. 가마솥에서 올라오는 김처럼 따뜻한 말들만 오갔어요. 며칠 뒤 전 직원 앞에서 발표했어요.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보유 주식의 80%를 나눔의 밥상 재단에 기부합니다. 재단은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겁니다. 맨 뒷줄에 서 있는 새 아들을 봤어요.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둘째도 막내도요. 서운한 기색은 없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공짜 돈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큰아들이 제조장 쌀 관리 담당으로 정식 발령받았어요. 둘째는 가마솥 불떼기 전문가가 됐죠. 불 조절의 달인이 된 거예요. 막내는 직원 식당을 맡아 매일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못 해드린 죄, 남들 밥이라도 정성껏 지어서 갚겠습니다. 봄이 왔어요. 제조장 마당에 매화가 활짝 피었고 가마솥 10개에서 동시에 밥 짓는 소리가 보글보글 울려 퍼졌어요. 주말마다 손주들이 찾아와 마당을 뛰어다녔죠.